지난 실리카겔 영상 보셨나요? 거기서 실리카겔 붐은 록 붐이 아니고 한국에서 록은 유행하기 어려울 거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이 이를 콘텐츠로 만들어달라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길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생산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록 음악은 왜 유행하기 어려울까요? 가상의 인물 하박국으로 핫투리 밴드를 운영해볼게요. 멤버 수는 록밴드 최소 구성인 3인조로 진행하고요. 하박국은 보컬, 기타를 담당하고 베이스와 드럼을 구해 결성됐습니다. 밴드는 해체나 탈퇴 전까지 평생 하는 조별과제와 같죠. 사실은 그냥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일단 감정적인 부분은 지할게요. 보통 추가하는 음악이 비슷한 멤버를 찾겠죠. 그래도 막상 밴드로서 합을 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합주가 필요합니다. 합주실을 빌려 합주를 해야 하고 당연히 합주비가 발생합니다. 합주실 대관료는 보통 1시간에 2만원 정도 하고요. 욕심이 있다면 합주를 자주 해야겠죠. 만약 실리카겔처럼 매일 6시간 넘게 합주를 한다면 하루 12만원의 합주비가 소요됩니다. 이를 한 달로 치면 360만원이고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밴드는 직접 스튜디오를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핫투리는 일주일에 2번 3시간씩 합주하기로 하죠. 매주 12만원, 한 달에 48만원이 최소한의 밴드 유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사운드를 내기 위해 이펙터와 같은 장비도 꾸준히 구입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제할게요. 몇 번의 합주를 마친 핫투리 밴드는 클럽 공연을 하기로 합니다. 아직 인지도가 없으니 불러주는 곳은 없겠죠. 클럽의 오디션을 보고 출연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그 클럽은 클럽페이로 페이를 지급하는 곳이었어요. 클럽페이는 관객의 지명에 페이가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일정 이상 지명되지 않으면 아예 페이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핫투리는 첫 공연에서 페이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공연 경험 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함께 출연하는 밴드와 친분도 쌓고 그들을 보러 온 관객에게 자신도 알렸으니까요. 일단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겠죠. 이제 인지도가 조금 생겼다 싶은데도 공연하고 받는 페이는 10만원이 되지 못해요. 일주일 합주 비용도 안 되는 금액이죠. 결국 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데뷔 EP를 녹음하기로 합니다. 싱글이 아닌 EP인 이유는 뭘까요? 록밴드는 여전히 앨범으로 든다는 인식이 있고요. 싱글보다는 EP 이상의 단위로 제작할 때 곡당 제작 비용이 덜 듭니다. 그래서 보통 EP 단위의 앨범을 미리 만들고 발매 전 선공개 싱글을 발표하곤 하죠.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장에 재편된 후론 곡을 자주 많이 발표할수록 좋아요. 본인을 알리는 데 유리하고요. 스트리밍 수입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힙합이나 일렉트로닉 음악에 비해 록밴드에게는 불리한 현실입니다. 밴드는 곡당 제작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이제 EP 발매 비용을 보죠. 발매에는 대략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아트워크, 프로필 사진, 뮤직비디오, 그리고 은근 돈이 많이 드는 진행비가 있습니다. 참여한 이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술을 사는 데 쓰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밴드가 참여자한테 페이를 잘 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인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힙합 같은 경우 보통 집에서 랩 레코딩을 하죠. 밴드도 보컬, 기타, 베이스는 홈 레코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럼은 VSTI를 쓰는 게 아니라면 레코딩 스튜디오를 이용해야 하고요. 나머지 파트도 홈 레코딩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나아요. 시간도 덜 들고 안정적인 퀄리티를 낼 수 있습니다. 보컬은 레코딩만 한다고 끝나지 않고요. 보통 에디트와 팀 보정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요. 처음이라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 일단 모든 걸 스튜디오에서 녹음한다고 치죠. 멤버들의 실력이 좋아 곡당 1%를 쓴다 해봅시다. 모든 세션을 녹음하면 최대한 적은 비용을 쓴다고 해도 1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믹싱, 마스터링까지 하고 나면 곡당 드는 제작비는 약 2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레코딩과 믹싱할 수 있는 멤버가 있으면 제작 비용이 크게 절감돼요. 실리카겔도 김춘추의 스튜디오에서 일부 녹음하고 믹싱 역시 김춘추와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곡을 만들었습니다. 총 1200만원이 들었는데요. 다 한 곳에서 하는 조건으로 스튜디오와 협상해 1000만원에 맞는 걸로 할게요. 만약 싱어송라이터라면 여기에 세션비가 추가로 듭니다. 이제 그대로 발매만 하면 될까요? 아트워크, CD 제작, 뮤직비디오, 프로필 촬영 비용이 필요합니다. 스트리밍 시대인데 왜 CD가 필요할까요? 이게 인지상정이라고 평론가나 관계자에게 CD를 돌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반응의 차이가 좀 있어요. 밴드는 라이브를 많이 하니 그때마다 판매할 굿즈도 필요하고요. 아트워크와 CD 제작비 합쳐서 역시 최소한으로 200에서 300 정도 쓸게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요즘은 안 만드는 팀이 드물죠. 음원 홍보할 때도 뮤직비디오가 있어야 확실히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는 선에서 최소 금액인 300만원으로 잡을게요. 프로필 사진은 비용이 많이 안 들 것 같죠. 예전에 록밴드 하면 티셔츠에 청바지 하나 입고 대충 찍는 게 멋이었죠. 최근에는 록밴드도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인스타그램 시대니까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코디가 필요하고요. 기왕 찍는 거 아무 스튜디오에서 할 순 없습니다. 자신의 음악 세계를 또렷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사진작가를 찾아야 해요. 만약 그 사진작가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으면 더 좋고요. 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포트폴리오로 올라가 홍보에 도움이 되거든요. 앨범 아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도가 있는 작업자
구독자를 찾을수록 홍보에 도움은 되는데 그만큼 비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보통 메인스트림 음반의 경우엔 여기에 마케팅 비용이 추가되죠. 하지만 음반 제작만으로 큰 비용을 쓴 가난한 록밴드는 마케팅에 비용을 태울 여력이 없어요. 인스타 광고에 10만원 정도 쓰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핫투리의 첫 EP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해요를 완성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들었네요. 물론 합주 비용은 별개로 계속 나가는 중이고요. 자, 그럼 투자를 했으니 회수를 해볼까요? 밴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트리밍 수익. 스트리밍 수익 짠 건 다들 아시죠? 대중적인 곡을 만들어 크게 히트하지 않는 한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참고로 롤링스톤의 기사에 실린 내용을 따르면요, 2020년 기준 상위 1%의 아티스트가 연 9억을 벌 때 상위 2에서 10% 아티스트가 연 1,000만원을 벌고요, 하위 90% 아티스트는 연 6만원을 법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많아졌겠죠. 그래도 하위 90%는 여전히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인디씬에서 팬덤을 확보하고 씬에서 히트하는 곡을 근근히 만들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요, 적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잘하면 합주비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CD, 굿즈 판매. 요즘 신인 밴드는 보통 초판으로 300장을 찍습니다. 그중 100장 정도를 프로모션으로 배포하고 200장을 판매하는데요, 유통비용을 제외하고 개당 수익이 10,000원이라 해보죠. 이걸 다 판매해도 아트워크를 포함한 제작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요. 대신 CD는 제작할 때 기본 비용이 크게 들지 장수가 늘어난다고 비용이 크게 늘진 않거든요. 300장이나 1000장이나 큰 차이는 안 나요. 즉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뭐 그럭저럭 괜찮은 수입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CD가 많이 판매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작년 한정판 마케팅으로 히트한 빈지노의 노비츠키가 4만 장 정도 판매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굿즈 역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아도이처럼 디자인도 예쁘고 인기 있거나 실리카겔처럼 확실한 팬덤도 있고 퀄리티가 좋아야만 팔려요. 굿즈는 자칫 잘못하면 재고만 쌓일 수 있어요. 재고는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세 번째, 공연. 공연은 직접 기획하는 공연과 섭외되는 공연이 있습니다. 직접 기획하는 공연은 공연 수익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섭외되는 공연은 출연료를 받거나 수익을 나누거나 해요. 기획 공연은 여러 이유로 초기에는 적자를 각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국내 록밴드의 공연을 얼마나 보시나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3년 소규모 공연의 티켓 판매 매출이 40%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등록된 공연만 집계한 거니 실제로는 더 하겠죠. 작년에 주변 아티스트들과 요즘 공연 힘들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주변에 왜 이 정도의 아티스트가 단독 공연을 안 하지? 뭐 이런 경우 많이 보시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조금 좋은 곳에서 공연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중요한 시대니까요. 그럼 당연히 입장료는 비싸지고 관객의 수는 줄어듭니다. 공연장에 사람이 적으면 보기 안 좋으니 대신 게스트를 마구 부르죠. 제가 작년에 갔던 공연 중에는 게스트 줄이 일반 관객 줄보다 긴 경우도 있었어요. 돈을 내고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결국 더 공연에 돈을 내고 보러 가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잘 나가는 아티스트도 좋은 컨디션에서 공연할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팬덤만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팬덤 외의 사람들까지 공연을 봐야 확장이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대중적인 히트곡을 가지지 않은 이상 사람들은 유료 공연에 잘 오지 않습니다. 한국 시장의 특성상 행사나 공짜 공연이 많기도 하고요. 섭외되는 공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 중에는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페스티벌도 정말 잘 나가는 밴드를 제외하고는 출연료가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신인 밴드한테는 많은 이에게 자신을 홍보하고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보통 적은 돈을 줘도 그냥 출연합니다. 네 번째, 행사.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 행사가 정말 많아졌어요.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1150개의 지방자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기업에서 하는 행사도 추가하면 훨씬 많겠죠. 이게 그나마 가장 큰 수입원이에요. 한 번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불안정한 수입원이기도 하죠. 트로트처럼 행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요. 그냥 인지도가 조금 생기면 DM 통해 섭외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브랜드에서 여는 행사가 많아졌어요. 젊은 소비자들이 전부 다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소위 힙한 밴드를 섭외해 행사를 열어 이걸 어필하는 거죠. 브랜드 행사에 섭외되기 위해 밴드에게도 이미지 관리가 전부 다 중요해졌습니다. 요즘 음원보다 프로필 사진이 더 자주 올라오는 밴드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화보 촬영을 하는 매거진에서 섭외가 들어오고, 그래야 또 피드에 올릴 멋진 사진이 생기겠죠. 당연히 인스타그램 피드도 빡세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행사에서도 밴드는 크게 선호되지 않는 편입니다. 당연히 힙합 같은 장르에 비해 인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행사장은 원래 공연장이 아닌 경우가 많죠. 밴드는 공연할 때 드럼셋, 기타, 베이스 앰프 등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를 다루고 조율할 엔지니어도 필요합니다. 공간에 맞는 사운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리허설 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밴드 섭외가 들어올 때 어쿠스틱 셋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소리가 크면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도 크잖아요. 과격한 음악을 하는 밴드도 드러머 없이 나머지 멤버가 어쿠스틱 셋으로 행사를 다니곤 하더라고요. 최근 음악 시장에서 밴드보다 유연하게 세션을 구성할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 지망생이 더 많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인디레이블도 최근엔 이미 인지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인 밴드와 계약을 잘 안 하려는 편이에요. 게다가 최근에는 신인 밴드가 인기를 얻는데 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초기에는 계속 적자를 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익이 있긴 합니다. 멤버들의 역량이 뛰어나면 외주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외모가 뛰어나고 인기가 많다면 인플루언서처럼 광고나 모델 일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밴드 음악 하는 이들의 가장 큰 수입은 사실 레슨입니다. 발매한 앨범과 활동이 고스란히 레슨 포트폴리오가 돼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밴드에게 좀 더 불리할 뿐 다른 장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리하면 밴드는 평소 유지하고 앨범 발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만 드나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시간도 타 장르에 비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콘텐츠가 범람하고 자주 보여져야 노출이 되는 시대에 이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밴드는 공연이 생명인데요. 제대로 공연할 공연장도 많지 않고요. 돈을 내고 공연을 보는 이의 수도 많지 않습니다.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행사 시장에서도 밴드는 선호되지 않는 편이고요. 이렇게 관련 시장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성공을 하더라도 큰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대중적인 히트곡을 내거나요, 팬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만 진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건 밴드 아니라 모든 음악이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밴드는 이때 생긴 수익을 n분의 1로 나눠야 하는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밴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정 멤버에게 인기가 쏠려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밴드 외적인 활동 부분에서 역할 분담이 안 돼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오래가고 잘 되는 팀은 보통 이걸 잘하더라고. 대부분 다른 일을 하면 밴드를 병행하는데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록밴드가 공연하는 주된 장소는 클럽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더 클럽이 잘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일단 낯설기도 하고요. 솔직히 클럽에서 공연 보는 게 쾌적하진 않아요. 바닥은 끈적하고 사운드도 안 좋고 자기는 입장할 때 그냥 좋아하는 밴드 이름을 댔을 뿐인데 나머지 밴드에게는 자신이 낸 입장료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도 하죠. 이렇게 관객에게 괜한 죄책감이 들게 하는 클럽 페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공연은 그래도 전보다 많이 쾌적해졌어요. 대신 입장료가 비싸 각오하고 가야 하고요. 코로나 이후 공연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전에는 3만원 정도에 갈 수 있던 공연을 이제는 5만원 넘게 줘야 되죠. 큰 공연은 10만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코로나 때 공연 인프라가 많이 망가졌거든요. 망한 것도 많고요. 물가와 인건비도 올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갑도 얇잖아요. 덕질의 쾌감이란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접하는 겁니다. 록밴드는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K-팝은 다르죠. 새로운 콘텐츠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전에는 인디록 밴드를 듣는다 하면 나름 부심이라도 부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도 잘 없죠. 오히려 K-팝이 더 힙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요. 제 주변에도 록 탈덕하고 K-팝 팬이 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미투 운동과 함께 일어난 인디밴드 성폭력 공론화도 많은 이의 탈덕을 부른 요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밴드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공론화가 생긴 밴드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면 당연히 찝찝하겠죠. 국내 밴드 씬은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만큼 좁고요. 서양 록밴드 씬에는 그룹피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한국이죠. 최근 여성 팬 역시 그룹피가 아닌 동등한 관계의 팬으로 남고 싶어 하고요. 인디록 밴드는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가 가까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선을 넘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걸 텐데요. 아티스트와 팬이라는 것만으로도 권력 관계가 생기고 권력을 가진 이는 종종 거기에 도취되곤 합니다. 자, 그리고요.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한국에서 록 음악이 인기 있던 적이 있나요? 미국에서는 너바나가 네버마인드를 1000만 장 넘게 팔았습니다. 유투나 콜드플레이처럼 스타디움 규모로 공연을 하는 팀도 있고요. 과거에 인기 있던 록밴드는 지금도 당시 팬을 대상으로 큰 수익을 거둡니다. 투어 수익 차트 보면 장난 아니에요. 한국에 그 정도로 록밴드가 인기를 끈 적이 있나요? 90년대 말 크라잉넛, 노브레인, 언니네베간, 델리스파이스 같은 인디밴드가 나왔죠. 이를 신기해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기함 이상으로 여기고 빠져든 이의 수는 많지 않았어요. 검정치마, 갤럭시 익스프레스, 장기하 얼굴들 같은 팀이 한꺼번에 씬에 등장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게 대세가 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음악이 소비되는 주요 통로가 TV였죠. 방송국에서는 세팅이 어려운 록 음악을 잘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루려고 했을 땐 카우치 사건이 일어났고요. 혁오는 무한도전을 통해 떴습니다. 무한도전 때문만 아니고요. 그만큼 실력과 매력이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돌려 말하면 실력과 매력이 있어도 미디어에서 단번에 붐업시키기 전에 차근차근 인기를 얻을 탄탄한 구조가 부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록 페스티벌 관객이 늘었다지만 밴드가 주로 활동하는 클럽과 소형 공연장 관객은 오히려 크게 줄었어요. 록 음악을 좋아하더라도 소비할 공간, 미디어, 경험을 나눌 커뮤니티의 숫자 또한 너무 적고요.
아무리 실리카겔이 뜬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로그막이 유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최근 음악 듣는 친구들은 장르의 관점으로 음악을 이해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도 실리카겔이 록밴드라서가 아니라 음악을 잘하고 멋있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좋은 밴드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로 눈을 넓히면 록의 새로운 전성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본의 킹구누, 템파레이, 대만의 선셋 롤러코스터 같은 좋은 밴드도 많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지금 밴드를 하는 분들은 내수 시장의 작은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요. 전 세계로 눈을 돌려 활동해야 할 시기라 생각해요. 이미 똑똑한 밴드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로그막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로그막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부터 관심을 갖고 소비하기를 바라서입니다. 로그막을 즐기는 사람은 전부 다 많아진 것 같아요. 20년 전만 해도 로그막을 즐기는 게 많이 생소한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페스티벌에 가면 많은 이가 로그막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즐기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직접 돈을 주고 소비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유아소비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문화여가 소비 비율은 OECD 꼴찌입니다. 전 이걸 소비 안 하는 사람 탓으로 돌리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문화와 관련 인프라가 숙성되지 않은 탓이 크고요. 다들 사는 게 빡세기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음악을 주로 듣습니다. 그게 아닌 이들은 힙하다 불리는 걸 소비하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 중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거죠. 로그막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걸 즐기는 장르라 생각해요. 처음 밴드가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지켜보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즐기는 음악인 거죠. 실리카겔이 지금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건 왜일까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지키며 성장해 왔고요. 이를 지켜봐온 진짜 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페인으로 빵 뜬 게 아니에요. 핫토리! 지금까지 한국에서 록음악이 유행하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딱 덕질 입문하기 좋은 밴드 추천하고 갈게요. 잔물결이라는 팀인데요. 창원에서 활동하는 3인조 밴드고요. 작년에 EP 꿈은 없던 일을 발표했어요. 같은 종류의 음악은 아닌데 저는 브로콜리 너마저 처음 데뷔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풋풋하면서도 울림 있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대로 성장하면 나중에 정말 큰 밴드가 될 것 같아요.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음악 친구 핫투리 하박국이었습니다. 록음악 많이 소비하시고요. 제 콘텐츠는 소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 고맙습니다.